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관세 부과 유예를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오르면서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2%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 영향이 오늘도 또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도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어느새 2,400선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680선 부근에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네요. 관세 부과 발효했을 때는 폭락하더니 중단한다고 하니까 순식간에 회복을 했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만 제외하고 관세 부과를 중단했고도 중국은 추가 관세로 재보복에 나섰죠.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될 텐데 이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증시 토크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인사이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숨가쁜 글로벌 증시, 정말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는 건지 확인해 보겠고요. 머니주민에서는 트럼프의 공격에도 끄떡 않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중국, 어떤 카드를 내세울 것인지 두 나라 간의 협상 가능성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먼저 굽히지 않고 서로 강대강으로 가고 있는데요. 병과 약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최석원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지금 강대강 매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우리 시간으로 저녁에는 처음에는 이제 중국이 추가로 50%에서 84%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간밤 새벽 우리 시간으로 한 2시 19분쯤에는 다시 이에 맞서서 트럼프가 중국의 125%. 네. 그런데 그 전에도 트럼프가 이제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로 3시간 뒤에는 시장이 아주 폭등을 했죠. 예. 이거 아주 혼란스럽기 이를 데 없는 네. 시장이고요. 요 며칠 전까지의 분위기하고 오늘하고는 또 확연히 그러게요. 지금 달라진 상황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90일 동안 상호관세, 그렇죠. 상호관세. 보편관세는 보편관세는 유지하고 10%. 상호관세를 일단 유예하겠다는 얘기인데 유예하겠다는 얘기는 그 기간 중에 그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그렇죠. 얘기고 얘기인즉슨 70여 개국이 협상을 지금 요청해 왔고 네.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동안에 일단 멈추고서 한번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초기에는 이것도 얘기가 좀 달랐어요. 예. 그러니까 유예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협상을 진행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이 바뀐 건 네. 사실은 그동안에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응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확신을 좀 심어준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역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인가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양반은 굉장히 세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 조금 완화시키면서 협상을 해가는 이런 방식을 써가는데 이번에는 워낙 이제 처음에 세게 얘기하고 언제 이거를 다시 유화적인 국면으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했는데 그것도 역시 바뀌지 않았구나. 예. 똑같네. 예. 그런 생각들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요 며칠 전 한 4월 2일부터니까 네. 그 이후에 일주일하고의 상황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움을 한번 안겨줬지만 시장은 그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패를 좀 읽은 거죠. 이런 패로구나라는 거를 좀 읽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줄어든 상황 아닌가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베센트 장관이 어저께 갑자기 또 등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베센트 장관이 등장을 했는데 과거에 하루 전만 해도 이제 베센트 장관이 그만둘 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세 협상을 이제는 러튼이 아니라 베센트가 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시장이 확 바뀐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실제로 베센트가 계속적으로 쥐고 이제 관세나 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떠신가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베센트 장관 간에 어떤 협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센트 장관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을 만드는데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작년도에 우리 2025년 그 프로젝트 2025죠. 그거를 봤을 때 그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이미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포진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상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보기엔 이제 뭐 작은 측면에서의 이견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베센 장관이 일단은 좀 그 기본적인 어떤 축을 잡고 가되 이제 계속적으로 트럼프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상무부 장관도 사실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세 명이 어떤 축이 돼서 앞으로의 전략적 방향성들, 뭐 기본 구조는 이제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장관들이 짜겠지만 네. 전략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좀 주도하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위해서 굉장히 좀 강수를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 그 엔비디아 이제 개별적인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해서도 그 H20 그 AI 가속기 사실 중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미국에 투자하면은 이거 규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예. 뭐 18%인가 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이 반신반의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고점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150 정도 가까웠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 언저리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90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18% 올라서 이 정도 수준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까지의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큰 흐름에서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높이거나 또는 정치적 성공을 그러니까 광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세부적인 것 아주 좀 매크로한 것까지 다 뽑아서 그러게요.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비디아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일 거고요. 아마 70여 개국에 달하는 이 각 나라들하고의 협상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뭘 얻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걸 얻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각국의 아마 협상 전략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뺏기는 건 별로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아마 협상 전략들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제 엔비디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그런 협상 카드들을 계속 이제 쥐고서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이 뭔가의 뉴스들 또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또 관세 부분에 있어서 보복 관세 안 하는 것 같았지만 철강 부분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 또 시작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기본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무너지고 또 굉장한 불안감들이 발생하고 이럴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설 수 있다는 유연성을 봤기 때문에 예를 들면 증시에서는 저점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협상이 잘 진행될 거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여러 가지 협상 결과들은 반대 입장에서 오면 다른 나라에서는 그 현재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그 나라의 이제 그 지도층이겠죠. 지도층의 정치적인 입지가 줄어드는 협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트럼프가 이런 행태를 보였다고 해가지고 뭔가 나는 트럼프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까 이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정확하게 따지면 그 분명히 바닥권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생길 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찌 보면 정치적 리스크 또는 불확실성에 의한 변동성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더 커질 수 있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추세를 에셋으로 생각하고 사는 시장이 아니라 변동성을 에셋으로 생각하고 사거나 팔거나 하는 그런 시장이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됐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 예. 특히나 이제 네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다 이제 고려 중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보게 되면 그 행정명령 서명식 때도 그 질문에 혹시 그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네네. 이게 무역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그것도 논의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방위하고 국방하고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상대 교역국 입장에서는 조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쉽지 않은 그 협상이 될 거라는 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단지 무역 적자의 해소나 또는 무역 적자 규모의 감축 예. 이런 것만 지금 신경 쓰고 있을 거냐? 아닙니다.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말씀하신 방위 산업, 그러니까 네. 방위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우려하고 있는 바는 사실 달러화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본인도 사실 달러화의 강세보다는 약세를 좀 원하고 선호하고 있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통화 관련된 패권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 내에 통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통화 패권과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는 약간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미국이 사실 대규모 부채를 갖고 있고 그 네. 대규모 부채,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부채를 많은 외국 이 투자자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한편으로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면서 갖게 되는 시너리지 효과는 충분히 누리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게 따라오는 이 일종의 부담인 거죠. 이제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뭔가의 전략까지도 저는 논의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물 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고 나면 사실상 협상이 이게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쯤 돼야 이거 만족할 만한 수준이야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다. 단지 이건 뭐 몇 차례 제가 강조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뭔가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또는 엄청난 그 투자자들한테 부담을 안겨주게 되면 이른바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 마음대로 하는 발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이제 어제의 네. 그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로서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그 위안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전한 바닥은 이제 봤다 이렇게 보고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또 다시 트럼프가 이제 바뀌면 우리나라도 또 같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본 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10% 관세 보편 관세만 적용이 될지 아니면 각 국가별로 협의에 따라서 뭐 이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3개월이죠. 90일 네네. 내에 쭉 나타날 텐데 그게 경제 지표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10% 관세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위험은 좀 커졌지만 그렇다고 25%뭐 때로는 중국이 지금 이제 100%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 관세 부과가 돼서 글로벌 경제나 또는 각국의 경제에 충격을 줄 만큼은 아닐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쫙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나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바로 며칠 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할 거다. 그러다가 갑자기 글로벌 경기 침체 안 할 거다. 그렇죠. 하루 만에 미국도 바꿨죠. 하루 만에 그렇게 바꿨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럴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확신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뭐 아직까지 관세가 딱 부과돼서 나타나는 충격이 경제 지표에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일부 국가들 뭐 그 트럼프 출범 이후에 바로 적용했던 국가들 캐나다나 뭐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지표만으로는 이 글로벌 전체적인 어떤 이 상호 관세가 부과됐을 때 또는 보편 관세가 부과됐을 때 충격을 가늠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럼 그런 걸 가늠하려면 일단 수치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 수치들이 나오는 건 제가 보기엔 빨라도 5월달, 6월달 수치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게 정말 이 정도 관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10% 보편 관세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그렇게 침체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펀더멘탈리 네네네. 봤을 때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 이슈가 전까지는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저께 FOMC 회의록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고 네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관세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10% 오르니까 네.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또 싹 없어진 상황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다시 실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로서 나와버리면 네. 그때 가서는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을 다 반납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다 하락세로 전환된 상태에서 네네. 이거를 돌이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예단하기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제 제가 전망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나와 있긴 네네. 합니다만, 그러니까 10% 관세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이라는 게 분명히 생길 거예요. 예,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평균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 관세율이라는 게 그 한 국가의 관세를 다른 나라 이 제품 수입하는 데 있어 관세율이 거의 평균적으로 20% 정도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충격하고는 다를 겁니다. 아마 그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정도의 관세율을 국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둘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만약에 부과하는 상황이 되면 그거보다는 좀 약해지겠죠. 예,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원래 한 4%, 5%까지 올라갈 거로 보다가 3, 4%대로 안정을 그래도 시킬 수 있다. 또는 성장률 전망치는 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다가 그래도 한 1% 미만 정도로 볼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뭐 어쨌든 나쁜 거지만 지금보다는 나쁜 거지만 분명히 시장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정말 침체로 가서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으로 가서 기업이 매출도 줄고 사실 마진도 줄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냐에 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10% 보편 관세 정도면 지난번 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가진 못하더라도 요번에 기록했던 바닥과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협상들이 제대로 진행이 못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각국의 정책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길어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이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조금 더 국내적인 경제적인 또는 금융적인 피해를 보더라도 금융시장적 피해를 보더라도 더 강경하게 나가서 이제는 예를 들면 상호관세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 협상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거는 이제 지난번 저점이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어떤 추세를 예단해서 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변동성이 나타낼 수 있는 변동성 네. 그거를 우리가 일종의 투자 대상이나 자산으로 삼고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게 되버렸다.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를 계속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박스를 두고서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걸로 대응을 해야지 계속 사서 보유해서 장기 투자 간다. 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트레이딩을 잘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며칠 전에 시장 뭐 폭락할 때 그쵸. 엄청 샀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또 엄청 팔고 네. 외국인이 보니까 11거래일 만에 네네. 10거래일 만에 지금 대규모로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미 개인 투자분들은 이제 변동성을 대비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라고 하면 이건 시장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예, 외국인의 매수 예. 기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그 이제 예측을 해볼 수 패턴의 있을까요? 차이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내 투자자들의 움직임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있죠. 거예요. 네네. 근데 좀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투자자들 중에서 적극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상당히 트레이더적인 성격이 맞아요. 강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계속 주식시장에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그 수익을 누적시켜가는 이제 이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상당히 또 많은 그 롱펀드들은 어떤 시점에 매수해서 어떤 포트폴리오로 재조정하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갖고 갈 거냐를 의사결정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별로 상황을 좀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의 개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이 성과를 보이는 트레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인 경우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이게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꺼져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추세적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아니고 정말 이제는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런 것과는 좀 무관하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글로벌리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상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이제 국내에서 워낙 세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는 사면은 누군가는 팔아야 팔아야죠. 되고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는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힘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네. 실제로 외국인들은 제가 보기엔 그런 단기적인 흐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조정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그럼 듭니다.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조정이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러면 계시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 뭐라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일이 이제 좀 있기 전에 여러 뭐 매체가 됐든 칼럼을 통해서 조금 주식 비중을 좀 줄이니까 위험 자산 비중을 좀 줄이시고 네. 또 안전 자산 비중을 좀 높이시고 그 다음에 좀 강조했던 게 유동성 비중을 이전보다는 많이 갖고 가셔라. 현금 비중을 늘려라. 맞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 거냐면 변동성을 사는 시장이라는 건 유동성을 갖고 있어야 대응이 되는 시장인 거거든요. 네. 그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떨어졌을 때는 내가 살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비중을 여전히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이 원래 예를 들어서 50%, 내 금융자산 중에 50%였다 그러면 이걸 예를 들면 40%로 줄이고 그러니까 5대5라는 주식 채권. 뭐 사실은 유동성은 별로 큰 수익을 안 나타내니까 안정적인 시장에서는 주식 채권 비중을 반반씩 가져가자. 오케이, 좋은데 이번과 같은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생겼을 때는 4대 2 정도로 가져가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경우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지금 90일의 어떤 그 유예 기간을 주면서 뭔가 이제 패를 우리가 트럼프의 패를 읽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이런 경우가 유동성 일부를 헐어서 위험 자산을 좀 더 늘려놓는 이런 전략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4대 2 정도를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주식 쪽 포트폴리오 내에 뭘 집어넣을 거냐. 네. 유동성을 활용하는 건 항상 이 낙폭 과대 종목이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갑니다. 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포트폴리오는 사실상 이게 10% 보편 관세가 됐든 20몇 % 상호 관세가 됐건 관세가 부과되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 하락 압력을 같이 반영하는 주식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결국 뭐냐?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주는 조금 피하고 기본 포트폴리오 내에는 내수주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여기에 한 5년간에 걸쳐서 벌어질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산업적 전략 방안을 보면 방위 산업이라든지 조선업 같은 걸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기본 포트폴리오는 짜놓고 네. 단기적으로 내가 유동성을 이용해서 트레이딩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낙폭이 과대했으면 낙폭 과대 종목을 사는 게 맞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지금 시각 3시 2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찍어주십니다. 오늘 5.4%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2,422포인트로 집계됩니다. 코스닥도 5.8% 상승 마감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681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장이 급반등, 폭등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6%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56,2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8% 넘는 상승 마감 예상되죠. 종가 179,700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지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9%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가 34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2%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8%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현대차 2.3%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82,200원, 셀트리온 4.7%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는 161,900원, 기아도 1.3% 상승 예상되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6%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호가는 737,000원, KB금융도 6.7%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4% 상승 예상되죠. 호가 36만 3천 원, 에코프로빔 7.9% 강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0만 2,200원, 에코프로가 두 자릿수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5만 3,500원, HLB 0.5%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종가는 25만 9천 원에 형성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7% 상승 마감 예상되고 휴젤이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 32만 5,500원, 클래시스도 오늘 12% 급등이 예상되죠. 호가는 5만 9,600원. 삼천당제 6.9% 강세 예상되고요. 종가 15만 6,500원으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파마 리서치도 8.5% 상승 예상되고요. 리가켄바이오도 5%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지금 그동안 뭔가 좀 많이 떨었던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좀 반등에 나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나스닥은 10% 이상 올라왔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5%, 6% 정도니까 좀 덜 빠지고 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 오히려 미국장보다 네. 오히려 한국장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주식 같아 보이는 상황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 가격이 네네.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가 대비해서. 그래서 네. 마감 직전에 네. 어떻게 저희가 포지셔닝을 잘 잡아야 될지는 한 번 정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오늘 개장할 뉴욕 증시에서는 어쩌면은 진짜 변동성이 왜냐하면 뭐 이제 이미 오늘 이제 크긴 CPI도 합니다만. 발표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다시 이제 관세 얘기를 트럼프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뭘 보고 움직여야 될까 시장은 이제 한번 쳐다볼 것 같고요. 네. 그 쳐다보는 과정에서 결국은 또 펀더멘탈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예, 지금 뭐 말씀하셨던 CPI도 남아 있고 몇 가지 이제 지표들이 사실 그동안에 보면 조금씩 경기가 둔화되는 듯한 모습들이 네. 일부는 나타났잖아요. 특히 이제 제조업 경기 쪽이 좀 그렇고 그렇죠. 서비스업 경기가 막 좋았던 것도 고점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수그러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이제 그 고용 측면에 고용은 늘어난 걸로 나타나는데 실업률은 또 약간 올라가는 걸로 나타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막 그 침체로 갈 거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좋았던 경기가 조금씩은 이렇게 둔화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여기다가 이제 관세가 더해지면 확 나빠질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아마 CPI라든지 그 이런 특히 이제 CPI죠. CPI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 6월 정도쯤에는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힌트가 좀 나타난다면 이제 시장은 또 약간 실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정치적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표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장기 투자자들 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놓으신 분은 좀 잊어버리고 계속 편하게 주무시고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지표들에 의한 반등 그리고 뭐 심지어는 밤새 트럼프 대통령이 이 X에다가 예, 바로 X에다 뭐라고 올릴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야 되니까 이제 피곤한 상황이 돼버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진짜 그 트루스 소셜에 너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이게 모든 투자자들이 그걸 보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전에 이제 제가 리서치 센터장을 할 네. 때도 이 거의 이제 밤마다 네. 뭐라고 쓰는지를 봐야 되는. 보는 거예요. 네. 이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일종의 전략일 텐데 네. 그런 식으로 이 국민들이나 또는 뭐 다른 시장과 협상 대상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거 뭐라고 안 쓰면은 불안하단 말이죠. 안 쓰면. 금지하는 법안을 내려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책도 마찬가지지만 그 트럼프의 속내에 네. 대해서 저희가 좀 마감 예, 상황 알겠습니다. 체크해보고 네, 이야기 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4월 10일 목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그야말로 워싱턴발 뉴스의 시장이 굉장히 반응을 좀 민감하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간만 뉴욕 증시 나스닥 12% 급등을 했고 다우지수, S&P 500 모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야말로 폭등 수준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뭐 일본 증시, 아시아 증시도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니케이 같은 경우 9%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 양시장도 일단 5%, 6% 좀 강세가 예상이 됐던 상황이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양시장 마감 지수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6% 강세로 마감이 됐어요. 2,438포인트, 단숨에 140포인트 넘게 급등했고요. 코스닥도 5.9% 상승 마감했습니다. 68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6% 상승 마감했네요. 지금 56,200원 마감가고요. SK하이닉스 10% 급등했습니다. 종가는 183,2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8% 올랐습니다. 339,5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7%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101만 9천원. 현대차도 5% 올랐고요. 기아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도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5% 올랐습니다. 종가 88,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5% 상승했고요. 셀트리온 6%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는 164,200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7% 올랐습니다. KB금융도 7% 상승하면서 종가는 75,900원이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 알테오제는 5% 올랐네요. 36만 7천원. 에코프로비엠이 9%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는 10만 3,500원. 에코프로도 9%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HLB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상승했습니다. 종가 25만 9천원. 휴젤도 상승했습니다. 휴젤도 7%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종가는 33만 3,500원. 클래시스가 11% 넘게 급등했고요. 마감가 5만 9,400원. 삼천당작도 6.9% 상승했고요. 파마리서치도 8% 오르면서 종가는 34만 8,500원. 리가캠바이오도 6% 상승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보게 되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전력,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뉴욕 증시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급등을 했고 보시다시피 2차 전지 그동안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탄력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급 상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3,649억 원, 5,931억 원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개인은 오늘 1조 원 넘게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이틀 동안 많이 사더니 개인은 오늘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1,099억 원, 1,970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2,97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도 많이 샀어요. 지금 16,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자,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간밤에 달러 환율 일단 오늘 보니까 27원 70전 하락한 1,456원 4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매일 오늘 같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요. 매일 네. 매일 오늘 같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 달러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네.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포트폴리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이냐, 미국이냐, 또 유럽이냐, 중국이냐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주식 쪽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네네. 그러면은 개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그러면 주식 중에서 개별 종목 아까 말씀하셨던 오늘도 이제 제약주 많이 올랐지만 네네. 제약이나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장벽에서 조금 더 멀어져 있으니까 네. 좋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이제 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ETF나 이런 것들로 이제 지수된 포트폴리오로 전 세계 ETF를 이제 구성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 쪽이 제일 좋아 보이시나요? 왜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중국이 지금 제일 낫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미국하고 중국을 다 사자 이런 걸 사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제일 저평가니까 우리나라 거 사는 게 제일 나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계속 주장해 왔던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대체적으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미국 주식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계속 가져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거를 의사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첫 번째고 거기에 대안이 중국 아니면은 다른 이제 국가들이 될 텐데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문제, 또 이제 중국이 괜찮을 거다라는 문제는 저는 사실 중국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좀 일부 포함시키지만 이 경쟁의 끝에서 누가 더 이길 거냐, 이긴다고 표현보다는 네. 어느 쪽이 더 가능성 있게 좋은 기업들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쪽에 이렇게 편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미국이라고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관세라는 이런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나라들의 포트폴리오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 같냐면 그 재정 정책을 쓸 수 있고 내수를 지킬 수 있는 국가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상대적으로 이번에 좀 덜 떨어지고 덜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좀 변동성이 작은데 싶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엄청나게 언더퍼폼했던, 특히 작년 중반이고 그렇죠. 예. 언더퍼폼했던 나라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좀 너무 바닥이라고 생각하니까 작아진 이런 상황인 거지,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유리한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수가 별로 안 좋거든요. 지난 한 2, 3년간 내수 증가율이 계속, 특히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럼 개선될 수 있느냐, 그리고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러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유럽 시장이 좋았던 건 뭐냐면 독일 같은 나라들이 이게 사실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뭔가 재원은 있으면서도 그동안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방위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어떤 내수를, 재정을 풀겠다고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게 어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단단한 그 주식시장 이 실적을 거두는데 중요했다. 특히나 트럼프 같이 수출 쪽에 있어서, 수출 중심 국가니까 수출 중심 국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내수를 부양할 수 있는지 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시장 비중을 막 늘린다기보다는 일단 이 내수 비중이 좀 좋은 나라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그냥 올인했던 분이시라면, 미국에 올인했던 분이시라면 미국, 유럽, 중국, 요거를 좀 나눠서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상대적으로 올랐을 때 조금 줄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 대해서만 또 본다면 미국이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히 깊고 넓은 시장이잖아요. 네. 업종도 많고 그야말로 이 좋은 기업들도 많은. 그런데 우리는 보통 투자할 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마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예. 그거는 딱 뭐랑 비슷하냐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투자가 지금도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것 이외에 업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거를 제일 대표적으로 하시는 분이 사실은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제약 업종이라든지 또는 에너지, 이제 지금 트럼프가 막 나서면서 아마 에너지 관련 업종들, 그다음 그렇죠. 방위 예. 업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질 거다. 지금까지 일부 반영해서 좋아졌지만 앞으로 5년간, 이게 4년간이죠. 4년간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엔 너무 이렇게 치중돼 있는 기술주 비중을 조금 그런 쪽으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것, 그런 기회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술주 부분에서 특히 이제 네. 구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보면은 글로벌하게 매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더 많이 받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애플이 미국 회사냐라고 했을 때 미국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또 삼성전자조차도 삼성전자가 한국 회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의문들이 좀 들면서 네. 이제 국가라는 모습들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정의하느냐에 대해서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M7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저는 약간은 그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네네. 다국적 기업들이니까 어느 나라에 속해서 뭔가 이제 소위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도 솔직히 텍스 아비트러지 뭐 이런 것들도 상품으로 내면서 네. 세금을 최대한 안 낼 수 있게 글로벌하게 뿌려줬었던 네네. 상황인데, 이제 트럼프는 나타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네. 다 자기 나라로 들어와라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M7을 줄일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잘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데. 예, 그게 이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초반 생활할 때도
이 국내 주식시장 말고 이제 해외 주식시장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을 때 이제 삼성전자는 이미 글로벌 회사인데 그쵸. 삼성전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상 맞는 말씀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 주식시장에 그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포진돼 있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미국 증시는 여전히 좋은 기업들이 많다. 그런데 지금 관세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기업들이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그쵸. 왜냐하면 일단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분할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갖다 써야 되는 이 공급망 이슈도 그렇죠. 생길 수 공급망 쪽에서의 코스트가 올라간다는 이슈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 기술주들이 과연 계속해서 그 다른 것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냐. 이거 다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풀리면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아까 제가 깊고 넓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는 글로벌리 또는 국내에서 출발해서 글로벌리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보기에 기술주에만 너무 이렇게 매몰되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니겠느냐. 그럼 이제 오히려 판단하는 거죠.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던 시대에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줄이는 시대로 바뀌어가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M7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 돼 있는 회사를 좀 줄이고 오히려 어떤 산업군에서 집중해서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많은 미국에 있는 다른 업종들을 그렇죠.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미국 내 포트폴리오는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사실은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그 부담도 조금은 덜어갈 수 있다. 물론 이번에 떨어지면서 밸류에이션들이 많이 싸졌지만 그게 결국은 2026년, 27년 이익에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싸졌다고 볼 수 있으나 우리가 그때의 매출이 과연 이 분할된 시장, 그러니까 시장의 분할하에서 계속 작동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기아 자동차가 어저께 기아차죠. 기아차가 실적 발표를 할 때 2030년 매출액 그 이 전망을 줄여버렸어요. 예, 판매를.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중국에서의 이 경쟁. 예, 경쟁이 과연 그 판매가 우리가 전망한 대로 될 수 있을 거냐, 지금만큼이나 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담이죠. 그러니까 관세가 적용이 되고 그 자체의 충격도 있지만 중국처럼 지금 대응하고 있는 국가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글로벌 수요의 분할이라는 거는 이건 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도 제가 보기엔 지금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에 너무 집중하는 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도 뭐 분석을 했을 때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거의 50%에 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약 네네.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다 수출이고.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에너지? 예, 이 중에서 결국은 에너지, 그러니까 이 많은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는 거는 비슷하더라도 예를 들면 정부가 그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예를 들어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보면은 조선업과 관련된 어떤 조선업 네. 정확하게 네. 제목이 기억이 안 예, 나는데 예. 베트남이나 뭐 이런 네, 명령에다가 이제 사인을 했죠. 행정명령, 그러니까 예. 그것과 방위비와 관련된 부분. 이 방위비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각국의 방위와 관련된 협상을 한다는 얘기는 방위비를 더 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더 내는 방위비를 과연 누가 이거를 그럼 가져갈 거냐? 결국은 그 나라들의 무기를 방산. 수출하는 기업들이 될 거란 말이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건 뭐 아시다시피 이 에너지 가격은 조금 이제 안정되고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특히 화석연료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기업들이 있을 거다. 제가 기업을 어디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네. 예.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런 데서 뭐 미국 기업들만 다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산업이 활황이 되면 거기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방위 산업체들이었고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게 지금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